60년간 단 한 번도 메뉴를 바꾸지 않았던 미국 뉴저지의 한 작은 다이너가 단 한 달 만에 매출이 17배나 뛰었습니다. 하루 손님 12명이 270명으로 늘어났고 가게 앞에는 4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메뉴판에 새로 올라간 두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보쌈이었죠. 폐업 통지서를 받아들고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58살의 셰프 토마스는 그날 밤 옆가게 한국인 할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 우리 가게에서 같이 팔아도 되겠소? 이 짧은 한마디가 폐업 직전이던 60년 노포를 살려냈고 미국 동부 외식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07년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이민자의 손자와 1989년 한국에서 건너온 67살 할머니가 한 접시의 보쌈으로 어떻게 만났을까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던 미국식 다이너가 어떻게 한국 어머니의 손맛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뉴욕타임스가 이면에 다루고 미국 다이너 협회가 올해의 혁신상을 수여한 이 작은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손을 맞잡고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진짜 음식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리고 보쌈 한 접시에 담긴 한국 어머니들의 60년 손맛이 왜 지구 반대편의 노포까지 살려낼 수 있었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오브라이언, 올해 58살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60년 된 다이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죠. 정확히는 운영해왔다고 말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가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패트릭 오브라이언은 1907년에 미국 땅을 처음 밟으셨습니다. 아일랜드 코크주의 가난한 어촌에서 감자 농사로 연명하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죠. 대기근의 그늘이 여전히 마을마다 깊게 드리워져 있던 시절, 할아버지는 17살의 나이로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4달러와 어머니가 싸준 호밀빵 한 덩어리가 전부였다고 들었습니다. 뉴욕 앨리스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처음 30년을 부두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한 푼 두 푼을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65년 저지시티 다운타운의 한쪽 모퉁이에 작은 다이너를 열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에 초록색 차양을 단 그 가게가 바로 지금의 오브라이언스 다이너입니다. 저는 1968년 할아버지가 다이너를 연 지 3년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제 첫 기억은 다이너 주방의 그릴 앞이에요. 할아버지가 두툼한 손으로 팬케이크를 뒤집을 때마다 노릇한 반주기로 김이 피어오르던 장면, 베이컨이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소리, 간 내린 커피의 향기. 저에게 다이너는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의 여름,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앞치마를 들러주셨어요. 그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토마스 다이너의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손님이 10년 만에 다시 와도 20년 만에 다시 와도 같은 자리에 같은 의자가 있어야 하고 같은 메뉴판에 같은 가격이 있어야 한다. 다이너는 변하면 죽는다. 그 말을 저는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1985년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뒤 제가 다이너를 물려받았을 때도 1995년에 가게 옆 도로가 확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30% 떨어졌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전역의 다이너 6만 곳 중 3분의 1이 문을 닫았을 때도 저는 메뉴판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이너의 메뉴는 정확히 17가지였습니다. 미트로프, 클램 차우더, 베이컨 에그, 블루베리 팬케이크, 그리고 메릴랜드식 크랩 케이크. 할아버지가 1965년에 처음 적어놓으신 그 메뉴판을 저는 60년 동안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격조차 물가 인상분만 반영해서 조금씩 올렸을 뿐 메뉴 자체는 단 한 가지도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죠. 저희 가게의 가장 오래된 단골은 조 카민스키 어르신입니다. 폴란드계 미국인이고 은퇴한 경찰관이에요. 1985년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베이컨 에그와 블랙커피를 드십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다른 메뉴를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저는 굳이 주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릴에 베이컨 4줄을 올리면 되니까요. 저는 그런 가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60년 전과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가게. 어떤 손님은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먹었던 팬케이크를 이제는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먹게 해주는 가게. 저는 그 한결같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해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 그랬어요. 2010년대 들어서 저지시티에 멕시코 식당, 베트남 쌀국수집, 인도 카레집이 줄줄이 들어섰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가게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미국 사람은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게 저의 단호한 신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웠어요. 제가 아는 한국이라고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끔 보던 한국 전쟁의 흑백 사진과 어렸을 때 본 영화 매시에 나오던 야전병원의 이미지 정도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들어본 것은 두세 가지 뿐이었어요. 김치,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치가 위험할 정도로 매운 발효 양배추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같은 동네 펍에서 누군가 김치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웃었죠. 그 냄새나는 음식 말이지? 한 번 먹어봤는데 사흘 동안 속이 쓰렸어. 저도 그런 농담에 같이 웃었습니다. 직접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요. 5년쯤 전이었나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가게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마스, 자네 가게에 한국식 메뉴 하나 넣어보는 거 어때? 요즘 한국 음식이 정말 뜨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 손님들은 평생 베이컨 에그와 미트로프를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에 맞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다이너입니다. 다이너는 미국 음식을 파는 곳이지 외국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깨를 으쓱하시더니 그냥 미트로프를 시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제안을 하는 손님들이 몇 분 더 계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이너는 변하면 죽는다. 그게 6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지켜온 신조였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단단하게 거부했던 것은 정말로 신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60년 동안 만들어온 그 음식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망신을 당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손이 굳어 있었고, 혀가 굳어 있었고,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저의 단단했던 그 신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던 매출이 그해 들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에 일평균 78명이었던 손님이 2024년 4월에는 일평균 23명까지 줄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조 카민스키 어르신을 포함해 손님이 5명도 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죠. 저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텅 빈 홀에 불을 끄기 전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웃고 떠들고 울었던 그 자리들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2달 뒤에 제 손에 폐업 통지서가 쥐어지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폐업 통지서가 결국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다이너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게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짙어서 가게 앞 길 건너편에 우체통조차 흐릿하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문 아래 틈으로 끼워져 있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 봉투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죠. 봉투를 집어든 순간부터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건물주인 베른슈타인 부동산이었어요. 봉투를 뜯기도 전에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난 3월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우리 가게의 임대료를 한 번도 크게 올리지 않았던 옛 건물주 콜린스 씨가 건강 문제로 모든 건물을 매각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봉투를 뜯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카운터 옆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 현재 월 4,200달러였던 임대료를 다음 계약 갱신일인 9월 1일부터 월 22,20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2.43배. 종이 위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지면서 한꺼번에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통지서를 5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월 22,200달러. 우리 다이너의 한 달 평균 순이익이 2024년 4월 기준으로 1,800달러였어요. 임대료가 1,200달러로 오르면 매달 8,400달러씩 적자가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단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숫자였죠. 저는 통지서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가 가슴 한가운데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을 들이쉬어도 폐 안쪽까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그 종이 한 장에 의해 9월 1일까지 75일 만에 끝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조 카민스키 어르신이 평소처럼 7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분 앞에 베이컨 에그를 내려놓으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지서 이야기를 했죠. 어르신은 포크를 들어 올리던 손을 잠시 멈추시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자네는 좋은 셰프야. 하지만 좋은 셰프인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 시대가 변했어. 자네 할아버지가 1965년에 이 가게를 열었을 때하고는 모든 게 달라졌다고. 자네도 변해야 해. 안 그러면 9월 1일에 자네는 60년 가게의 마지막 사장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시고 난 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릴을 박박 닦기 시작했어요. 이미 깨끗한 그릴이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손가락 마디가 새빨개질 때까지 계속 닦았습니다. 그 주의 평균 손님은 12명이었습니다. 2019년 같은 주에는 83명이었던 자리였어요. 하루 매출이 $320도 채 안 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식자재 값과 인건비, 전기세를 빼고 나면 그날 제 손에는 $30도 남지 않았어요. 그 무렵 가게 옆 빈 점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이너 건물 오른쪽에는 30평 정도 되는 작은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6개월째 비어있던 자리였어요. 7월 초에 어느 화요일 아침 그 점포 앞에 작은 트럭이 한 대 와서 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게 창문 너머로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키가 작고 등이 살짝 굽은 동양인 할머니 한 분이 트럭에서 직접 짐을 내리고 계셨어요. 손녀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고요. 짐은 대부분 큼직한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갈색 옹기 항아리, 검은색 항아리, 도자기로 된 단지대, 트럭 한 대 가득이 항아리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무슨 가게를 열려고 항아리를 저렇게 많이 가져오는 걸까? 3일 뒤 그 점포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간판이었어요. 한국어로는 정임의 부엌이라고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정이스 키친, 코리안 홈푸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하필이면 우리 가게 바로 옆에 한국 음식점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불편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옆 가게에서 강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늘 냄새, 매운 고추 냄새, 그리고 무언가 시큼하고 톡 쏘는 발효된 냄새. 저는 그 냄새가 우리 가게의 베이컨과 커피 향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7월 셋째 주 목요일, 결국 저는 옆 가게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아침 손님이 단 6명이었어요. 임대료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고 폐업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동양인 할머니가 큰 대야 앞에서 무언가를 손으로 버무리고 계셨습니다.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배추 같은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멈추시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은 분이셨어요.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단발머리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다이너 사장 토마스 오브라이언입니다.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가 저희 가게로 너무 많이 넘어옵니다. 환기 시설을 좀 보강해 주시거나 아니면 냄새가 강한 음식은 영업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듯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고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환기시설 다음 주에 사람 불러서 고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분의 그 차분한 사과에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변변한 인사도 못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사과를 받고 돌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1시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어요. 폐업 절차를 알아보려고 시청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60년 된 가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47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종업원 정리해고 통지서, 자녀 식자재 처분 신고서,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 위생검사 종결 신고서. 그 목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서 있었던 그 그릴 앞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8살 먹은 남자가 새벽 1시 반에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라니. 누가 봤다면 정말 우스운 광경이었겠죠.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6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사랑해 주신 모든 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뒷문 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일어나서 뒷문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는 옆 가게의 그 한국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신 채로요. 손에는 흰색 도자기 접시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비닐랩으로 단단히 덮인 그 접시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접시를 저에게 내미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이시더니 그대로 비를 맞으며 자기 가게 쪽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분의 구분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접시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비닐을 벗겨내자 처음 보는 음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드럽게 삶긴 두툼한 돼지고기가 가지런히 썰려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김치 같은 것과 하얀 무 같은 것, 그리고 작은 종지에 담긴 짭조름해 보이는 분홍빛 소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보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새벽 박정희 여사가 비를 맞으면서까지 저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한 접시가 우리 다이너의 운명을,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순간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를 맞고 돌아가신 박정희 여사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따뜻한 접시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팔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3분이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카운터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먹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평생 한식이라고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새벽 2시에 처음 보는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냥 박 여사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위에 놓인 그 접시를 보고 있는데 묘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마치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그릴 앞에서 베이컨을 굽고 계시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음식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편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워 보이는 고기 한 점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첫 한 입을 입에 넣은 순간 저는 포크를 든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정말로 돼지고기인가? 저는 평생 돼지고기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60년 노포의 셰프로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베이컨을 굽고 햄을 썰고 미트로프에 들어갈 다진 돼지고기를 반죽했어요. 돼지고기의 맛과 식감은 저에게 알파벳보다 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입에 넣은 그 한 점은 제가 알던 돼지고기가 아니었어요. 질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흐물거리지도 않았어요. 부드럽게 결을 따라 풀어지면서도 씹는 순간에는 분명한 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기름기는 느껴지는데 느끼하지 않았고 살코기는 퍽퍽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돼지 특유의 잡내가 단 1%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아직 그 고기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옆에 놓인 빨간 양념의 배추김치 같은 것과 하얀 무 같은 것, 그리고 분홍빛 소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기 한 점을 김치와 함께 입에 넣어봤어요. 그 순간 입안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그동안 미국 음식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의 따뜻함, 김치의 새콤하고 매콤한 차가움,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묘한 균형감.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가 한꺼번에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화음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홍빛 소스를 살짝 찍어서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그 소스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기의 단맛이 갑자기 2배로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나중에 그 분홍빛 소스가 새우젓이라는 한국식 발효 새우 소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날 새벽에는 그저 마법 같은 가루를 뿌린 듯한 그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식칼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한식 한 접시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접시를 다 비울 때까지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입에 넣고 빈 접시를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돼지고기였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보쌈의 맛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60년 동안 셰프로 살아온 내가 모르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옆 가게 쪽 창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옆 가게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강 여사도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가 넘어온다고 따지러 갔던 사람이 오늘 새벽에 다시 찾아가서 무엇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입이 바짝 마르면서 침을 삼키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발걸음은 이미 옆 가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박 여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보고 잠시 놀라신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제 그 음식 말입니다. 보쌈이라고 하셨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건지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그날 새벽에 했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 58살의 60년 노포 셰프가 처음 만난 외국인 할머니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강 여사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오늘 보쌈 준비하려고 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어제 봤던 그 큰 항아리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강 여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작업대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큼직한 통삼겹살 2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핏물이 빠진 듯한 분홍색 살결이 윤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손짓 발짓을 더해가며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라가며 먼저 고기는 시간이 키워요. 어제 저녁 7시부터 찬물에 담가뒀어요. 정확히 24시간. 2시간마다 물을 갈아줘요. 핏물이 다 빠질 때까지요. 이걸 안 하면 잡내가 남아요. 저는 노트를 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트로프를 만들면서도 노트를 펴본 적이 없던 제가요. 그 다음에는 향신료를 준비해요. 된장 2큰술, 통마늘 15알, 통후추 1큰술, 월계수잎 5장, 양파 1개, 대파 신부분 2대, 생강 5조각. 박 여사는 큰 솥에 물을 채우시고 그 7가지 재료를 하나씩 천천히 넣으셨어요. 그리고 통삼겹살 2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솥뚜껑을 닫으시고 시계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2시간 30분 삶아요. 정확히 2시간 30분. 1분도 더, 1분도 덜 한대요. 1시간 지나면 한번 뒤집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식 요리에서 고기를 2시간 반이나 삶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다이너에서 미트로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굽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55분입니다. 그것도 길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박 여사의 보쌈은 핏물 빼는 시간까지 합치면 무려 26시간 30분이 걸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미트로프의 약 29배에 달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오래 삶으면 맛이 다 빠져나가지 않냐고요? 미국 요리학교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고기는 강한 불에 짧게 익혀야 육즙이 살아있다고요. 박 여사는 제 말을 듣고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기는 시간이 키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빨리 하면 빨리 잊혀요. 천천히 하면 평생 남아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어요. 빨리 하면 빨리 잊혀요. 천천히 하면 평생 남아요. 그 말은 단순히 보쌈을 삶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김치 담그는 법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김치, 종균이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32년 묵은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이라뇨. 미국에서는 발효식품의 종균을 그렇게 오래 이어가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박 여사의 어머니께서 1992년에 처음 만드신 그 김치 종균이 32년이 지난 2024년에도 박 여사의 손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새우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 새우젓을 매년 충청남도 광천이라는 곳에서 직접 구해오신다고 하셨어요. 광천 토굴에서 1년을 발효시킨 새우젓만 사용하신다고요? 보쌈 한 접시에 들어가는 그 작은 분홍빛 소스 한 종지에 1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때까지 박 여사 옆에 붙어서 보쌈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서 솥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배라고는 단 한 점도 없이 깊고 진하고 순수한 고기의 향기. 박 여사는 삶아진 고기를 꺼내서 결을 따라 천천히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 옆에 서서 그분의 손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67살의 작고 굽은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칼을 잡는 순간의 정확성과 부드러움은 50년 경력의 셰프인 저로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우리 가게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60년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발전시켰을까? 진짜로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다이너의 메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버린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다니던 지름길을 두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온 거예요. 60년 동안 매일 같은 길로만 다녔던 제가 그날만은 다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의 풍경이,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처음 듣는 자동차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평생 한 번도 펴본 적 없던 노트 한 권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 여사가 오늘 가르쳐주신 보쌈 레시피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핏물 빼기, 7가지 향신료, 2시간 30분 삶기. 그 한 줄 한 줄을 적어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박 여사의 그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평생 남아요. 저는 그날 밤 6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이너의 메뉴판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1965년에 직접 손으로 적으셨던 그 빛바랜 메뉴판을요. 그리고 그 옆에 박 여사의 보쌈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저는 그 두 종이를 번갈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다이너는 정말로 변하면 죽는 걸까? 아니면 변할 줄 알아야 사는 걸까? 그날 밤 이후로 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5시 반에 가게에 나가던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가 아닌 박 여사 가게의 뒷문을 먼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의 제자가 되어본 적이 없던 저는 그날부터 67살 한국인 할머니의 견습생이 된 거예요. 박 여사는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박 여사는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간 새 앞치마를 두르고 가만히 박 여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떴어요. 첫째 날 박 여사는 저에게 핏물 빼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찬물에 담가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의 온도가 정확히 섭씨 5도여야 하고 2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되 갈 때마다 고기를 한 번씩 손으로 부드럽게 주물러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세게 주물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만져도 안 됐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잡으시고 직접 그 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정도. 갓난아기 등을 두드리듯이. 작고 거친 그분의 손이 제 손등을 잡아주시는 순간 저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는 향신료의 비율을 배웠어요. 박 여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재료를 손으로 가늠하셨어요. 된장 2큰술이라고 하셨지만 그 2큰술이 그날 고기의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고기가 좀 더 기름지면 된장을 조금 더 넣으셨고 살코기가 많은 부위면 마늘을 2-3알 더 넣으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가늠하시냐고요? 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30년이요? 30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손이 알아요.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저는 60년 노포의 셰프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50년 동안 똑같은 17가지 메뉴만 반복해서 만들어 왔을 뿐이었어요. 박 여사는 30년 동안 매일 보쌈 하나에만 손을 들여 그 깊이를 쌓아오셨던 거고요. 같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김치를 배웠어요. 박 여사는 큰 항아리 앞에 저를 데려가시더니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발효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 향이 어찌나 깊고 풍부한지 저는 한참을 코를 막지도 못하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강 여사가 항아리 안에서 작은 그릇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진한 갈색의 액체와 함께 무언가 걸쭉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종균이에요. 1992년부터요. 32년 됐어요. 저는 그 그릇을 보면서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2년이라뇨? 저는 그때 26살이었어요.
막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입니다. 그 시절에 박 여사의 어머니께서 한국 어딘가의 부엌에서 만드신 그 김치 종준이 3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지금 이 뉴저지의 작은 가게에 살아있는 거예요. 음식이 시간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새 배추를 절일 때마다 그 종준을 한 큰술씩 덜어서 새 양념에 섞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32년이 매번 새로운 김치에 한 줄기씩 흘러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넷째 날에는 새우젓을 배웠습니다. 박 여사는 충청남도 광천이라는 곳에서 매년 직접 새우젓을 구해오신다고 했어요. 광천은 토굴에서 1년 동안 발효시킨 새우젓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가 작은 항아리에서 새우젓 한 숟갈을 떠 보여주셨어요. 분홍빛이 도는 작은 새우들이 투명한 액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새우젓 한 숟갈을 그릇에 담아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 숟갈에 1년이 들어있어요. 새우는 5월에 잡아요. 그리고 그해 5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토굴에서 자요. 그 1년이 이 한 숟갈이에요. 저는 그 한 숟갈의 새우젓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식 다이너에서 우리가 미트로프 한 덩어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식 셰프들은 1시간 만에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예요. 효율, 속도, 표준화. 그게 미국 음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의 보쌈 한 접시에는 26시간 30분 동안 삶아낸 고기와 32년 된 종준이 들어간 김치와 365일 토굴에서 발효시킨 새우젓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펜과 노트를 꺼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트로프 한 덩어리에 들어가는 총 시간은 약 60분. 보쌈 한 접시에 들어가는 총 시간은 26.5시간에 32년. 김치와 1년 새우젓까지 합치면 단순 비교로도 수천 배의 시간 차이가 났어요. 미국식이 효율의 음식이라면 한국식은 시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음식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새벽 공부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8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 가게에서 보쌈 만드는 과정을 마치고 우리 다이너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신문 가판대 앞에 놓인 한 잡지의 표지를 보게 됐어요. 미국식 식음료 트렌드를 다루는 전문지였습니다. 표지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글씨로 한국식 양념과 소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잡지를 사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카운터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적혀 있던 숫자들이 저를 한 번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내 한국식 바베큐 소스 매출이 전년 대비 80% 성장, 매운 한국식 소스가 29% 성장, 한국식 핫소스 23% 성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숫자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 내 김치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잡지를 덮지 못했어요. 80%라뇨? 어떤 식품 카테고리도 1년 만에 80%씩 성장하는 일은 미국 시장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 성장해도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평가받는 시장에서 김치가 80%씩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이 숫자들이 한인 시장이 아니라 미국 주류 시장에서의 매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잡지에는 미국 푸드 트렌드 컨설팅 회사 AF&Co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도 실려 있었어요. 그 보고서는 2024년 식음료 트렌드의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한국 음식을 꼽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미국 외식 산업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식 핫도그 전문 체인 5개가 미국 내 24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매장 수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덮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60년 동안 다이너 주방에만 갇혀 있느라 저는 바깥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미 한국 맛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한 달 늦게 알았을 뿐이었어요. 입안에 쓴맛이 돌면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던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단골조 카민스키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가게가 아닌 곳에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여사 이야기, 보쌈 이야기, 그리고 잡지에서 본 숫자들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조 어르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다이너 메뉴판에 보쌈을 올린다면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60년 동안 미국식 다이너로만 해온 우리 가게에 한국 음식을 올린다는 게 말이죠. 조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르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자네 할아버지가 1965년에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메뉴에 클램 차우더가 있었지? 그게 무슨 음식인 줄 아나? 영국 동부해안의 어부들이 먹던 음식이야. 미국 토박이 음식이 아니라고? 자네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 와서 보고 배운 음식이지.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17가지 메뉴 중에 진짜 아일랜드 음식이 몇 개나 되는 줄 아나? 단 2개야. 홈비프레시하고 아이리시 소다브레드. 나머지 15개는 자네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새로 받아들이신 음식들이라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실 하나가 그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이너의 17가지 메뉴가 100% 우리 가족의 전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메뉴 중 무려 88%가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새로 받아들이신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조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토마스, 자네 할아버지는 1907년에 17살 나이로 미국에 왔을 때 단돈 4달러밖에 없었지. 그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변할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분이 가져온 건 레시피가 아니라 용기였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용기. 자네는 그걸 60년 동안 정반대로 알고 살아온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60년 동안 나는 미국 음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1907년에 미국 땅에 가져오신 건 레시피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용기였는데 나는 그것을 변하지 않는 고집으로 잘못 읽어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게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가게 카운터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새로운 메뉴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우리 다이너의 메뉴판에 평생 처음으로 새 메뉴 한 줄을 적어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어요. 평생 무거운 식칼만 잡아왔던 손이 그 가벼운 펜 하나에 60년의 무게를 실어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쌈 플레이트 18달러. 정여사 할머니의 60년 비법. 3줄이었습니다. 단 3줄. 그런데 그 3줄을 적어놓고 나서 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이너의 새 메뉴판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씩 섞인 그 묘한 감정이 저를 그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박 여사 가게로 그 새 메뉴판을 들고 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한국말로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물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적당한 영어 단어를 고르시는 듯 하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요, 토마스. 같이 가자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6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17가지 메뉴를 혼자서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새벽 박 여사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6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의 절반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폐업 통지서를 받은 6월 17일부터 정확히 2달이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우리 다이너의 메뉴판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18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18번째 메뉴를 메뉴판에 정식으로 인쇄해 거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9월 1일 폐업이 아니라 9월 1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님대로 2200달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60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을 마지막에라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새 메뉴판을 가게 입구에 거는 제 손은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우리 다이너에서 보쌈 플레이트를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2시간 반이나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자기 가게에 나와 계셨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날 함께 보쌈을 준비했습니다. 핏물을 빼놓은 통삼겹살 5덩어리를 각자의 솥에 나눠 담고 박 여사가 직접 가르쳐 주신 7가지 향신료를 정확한 비율로 넣었어요. 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던 오전 7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카운터 뒤에서 양 손바닥을 앞치마에 자꾸 비비고 있었어요. 60년 동안 가게 문을 열어왔지만 그날 아침처럼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단 3분이 들어오셨어요.
그중 두 분은 평소처럼 미트로프와 베이컨 에그를 시키셨고 한 분만 새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보쌈 플레이트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쌈 한 점을 입에 넣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카운터 뒤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가게에 이런 음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꼭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의 손님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첫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쌈을 주문한 손님은 단 11명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호기심으로 한 번 드시고는 다시 오시지 않으셨고 나머지 절반은 맛있다고 평하면서도 다시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강 여사도 매일 새벽 함께 보쌈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박 여사 가게에서도 손님이 그리 늘지는 않았어요. 두 가게 모두 폐업 위기에서 한 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11월 16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가게에 나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 11시쯤 가게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손에는 큰 카메라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동네 학생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셔서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보쌈 플레이트를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식사가 나오기 전에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를 꺼내서 가게 안의 분위기를 천천히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카운터에 걸린 1965년 사진, 60년 된 빨간 벽돌벽, 할아버지가 처음 쓰셨던 그 메뉴판까지요. 저는 그제야 그분이 평범한 손님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쌈 플레이트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찍어도 되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보쌈 한 점을 김치와 함께 새우젓에 살짝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그 한 점이 풀어지는 동안 그분의 얼굴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저는 카운터 뒤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눈썹이 위로 올라가고 양쪽 입꼬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님,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나요? 너무 짜거나 너무 매웠다면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손을 내리시더니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눈은 빨개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정반대예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진짜 보쌈이에요. 한국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그 손맛 그대로예요.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입 먹는 순간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시던 그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음식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초이라는 분이셨어요. 푸드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에밀리 씨는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시면서 저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 여사를 직접 뵐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에밀리 씨를 모시고 박 여사 가게로 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도 큰 항아리 앞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계셨어요. 에밀리 씨는 박 여사 앞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한국어 몇 마디를 박 여사께 건네셨어요. 박 여사는 깜짝 놀라시면서 한국어로 답해 주셨고 두 분은 한참 동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에밀리 씨가 한국어를 배웠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에밀리 씨는 그날 박 여사의 김치 항아리, 32년 된 종준, 보쌈 만드는 과정까지 꼼꼼히 영상으로 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사장님, 오늘 영상은 오늘 밤에 올릴 거예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내일 가게 앞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보름 동안 손님이 11명밖에 들지 않았던 가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게 그 순간에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일요일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게 한 블록 전에서부터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인데 가게 앞 길 양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가게 입구부터 시작해서 길 끝까지
줄 잡아 80명도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고 모두 손에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젊은 여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화난 표정으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사장님이시죠? 보쌈 먹으러 왔어요. 어젯밤 에밀리 초이 영상 보고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단 30초면 끝나는 그 동작이 그날따라 어찌나 손이 떨리는지 자물쇠를 2번이나 헛돌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켜고 에밀리 씨의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약 11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조회수는 이미 72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좋아요 수만 해도 56만 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풀려서 카운터에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영상의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60년 미국 다이너에서 67세 한국 할머니의 보쌈을 파는 이유. 그 한 문장이 한 다이너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박 여사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 여사도 깜짝 놀라셔서 곧장 가게로 달려오셨어요. 우리 둘이서 만들 수 있는 보쌈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최대한 빨리 통삼겹살을 더 사다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옆 가게에서 김치와 새우젓을 통째로 가져오셨어요. 오전 9시 정식 오픈 시간이 되었을 때 가게 앞줄은 거의 150명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보쌈을 주문하셨고 그분이 한 입을 먹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게 안이 빠르게 채워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날 오전 10시까지 우리가 준비해둔 보쌈 30인분이 모두 동났습니다. 저는 박 여사 옆에 서서 박 여사가 김치를 다시 버무리시는 동안 통삼겹살을 부지런히 손질했어요. 새로운 보쌈 30인분이 나오기까지 2시간 반이 또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게 밖의 손님들은 단 한 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줄을 서 계신 분들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보쌈은 한국식 정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한 분 한 분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 하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으러 온 거예요. 진짜 음식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박정희 할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박정희 할머니라는 그 이름을 그분의 입에서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묵직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박 여사의 이름이 이제 뉴저지 저지시티의 다이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리고 있는 거예요. 보쌈 한 접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미국 동부 전체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렇게 만든 보쌈은 총 207인분이었어요. 박 여사와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5초도 지나지 않아 다음 손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가게 안은 종일 보쌈 한 그릇과 따뜻한 미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가게 문을 나가신 뒤 저는 박 여사와 함께 카운터 뒤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 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목은 옥신거렸으며 허리는 펴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박 여사는 67세의 작은 체구로 그 18시간을 저보다 더 묵묵하게 버텨내신 분이었어요. 저는 박 여사의 손등 위로 천천히 제 손을 포개 올렸습니다. 정희,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박 여사를 한국식으로 정희라고 불렀어요. 관 여사가 가르쳐주신 그 한국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천천히 바라보시더니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셨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답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토마스. 우리 두 사람은 그 작은 카운터 앞에 서로 손을 포갠 채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저는 이 가게의 사장이었지만 한 번도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구나.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선 사람이구나. 그 다음 주 토요일 단골조 카민스키 어르신이 오랜만에 가게에 오셨어요. 그날도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어르신은 그 줄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처럼 창가 2번째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평소처럼 베이컨 에그를 만들어 그분 앞에 내려놓았어요. 조 어르신은 베이컨 에그를 드시는 대신 가게 벽에 새로 걸어놓은 새 메뉴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셨습니다. 6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메뉴판에 새로 추가된 18번째 메뉴 보쌈 플레이트라는 글자를요. 그리고 한참 후에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가게가 됐어. 자네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 자네가 드디어 그걸 알게 된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카운터 뒤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60년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결국 박 여사가 한 접시의 보쌈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폐업 직전이었던 우리 다이너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다이너의 일상은 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일평균 손님이 167명이 되었고 12월 첫째 주에는 192명, 그리고 225년 1월 중순이 되었을 때 마침내 일평균 207명을 기록했어요. 폐업 통지서를 받기 직전인 2024년 6월의 일평균 12명에서 정확히 7개월 만에 17배가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건물주 베른슈타인 부동산에서 보내온 임대료 통지서 문제도 해결됐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월 2200달러의 임대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새로 종업원을 3명이나 더 고용해야 할 정도로 가게가 바빠졌습니다. 박 여사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쌈을 맛본 손님들이 박 여사의 김치와 반찬을 사가시면서 정인의 부엌의 매출도 같이 폭발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에 나갔어요. 그날따라 가게 앞 길끝의 신문 가판대 앞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큰 기사가 났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저를 알아보고는 가지고 있던 신문 한 부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사장님, 오늘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일면에 사장님 가게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푸드 섹션 일면 한가운데 우리 다이너의 빨간 벽돌 외관 사진과 박 여사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60년 노포를 살린 한 그릇의 보쌈, 한식이 미국 외식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오다였습니다. 저는 가판대 앞에 한참을 서서 그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는 우리 다이너의 60년 역사부터 시작해서 박 여사의 32년 김치 종균 이야기, 보쌈을 만드는 26시간 30분이라는 시간, 그리고 미국 내 김치 매출이 전년 대비 80% 성장한 통계까지 차분하고 따뜻한 톤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의 한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보쌈 한 접시는 한국 어머니들의 손맛이 미국 다이너의 60년 전통과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미국 음식이라는 평이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박 여사 가게에 먼저 들렀습니다. 박 여사도 이미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으신 듯 가게 안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신문을 펼쳐서 박 여사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그 기사를 천천히 읽으셨어요. 한 줄 한 줄 읽으시는 동안 박 여사의 눈가가 점점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 읽으신 박 여사가 신문을 한참 동안 가만히 쓰다듬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걸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어머니께서 1992년 한국 어딘가의 부엌에서 만드신 그 김치 종균이 32년의 시간을 건너 뉴욕타임스 이면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인 3월 28일 토요일 저녁, 저는 미국 다이너협회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미국 다이너협회 연례 시상식에서 올해의 혁신 다이너상의 수상자로 우리 오브라이언스 다이너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다이너협회는 1956년에 설립된 단체로 미국 전역의 다이너 6만여 곳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주는 가게는 매년 단 한 곳뿐이었어요. 저는 시상식이 열리는 그날 박 여사를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다이너 셰프와 사장들 700여 명이 참석해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그 순간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객석을 내려다보니 박 여사가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이 상을 받으셔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박정희 여사님,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장 여사는 깜짝 놀라셔서 손사래를 치셨지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함께 섰습니다. 60년 동안 우리 가게의 슬로건은 변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슬로건은 바뀝니다. 원할 줄 아는 용기. 박정희 여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국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 음식에는 그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정성을 가르쳐 주신 박 여사님과 67세의 미국 동부에서 한국 어머니의 손맛을 끝까지 지켜내신 모든 한인 어머니들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박 여사는 제 옆에서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어요. 그 작고 굽은 어깨가 그 순간 미국 다이너협회 700여 명의 박수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난 4월 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더 듣게 됐어요. 우리 다이노와 박 여사 가게가 알려진 뒤로 저지시티 일대의 한인 상권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다이노 주변의 한인 식료품점 5곳의 매출이 평균 38% 늘어났고, 뉴저지 한인 셰프 12명이 미국식 식당과 협업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 접시의 보쌈이 한 가게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동네 전체를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그 무렵 발표됐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식품들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보쌈 한 접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거대한 음식 문화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다이노의 메뉴판에는 18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17가지는 60년 전 할아버지가 적어놓으신 그대로이고, 18번째는 박정희 여사 할머니의 60년 비법 보쌈 플레이트예요. 그리고 그 메뉴판 맨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박 여사와 제가 무대 위에서 함께 트로피를 들고 찍은 사진이 들어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60년 미국, 60년 한국, 만나서 10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가게에서 가장 먼저 갓 구운 블루베리 머핀 2개를 챙겨서 박 여사 가게로 갑니다. 60년 동안 우리 다이너의 대표 메뉴였던 그 블루베리 머핀을요. 그리고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저에게 작은 통에 김치를 담아주십니다. 그 작은 일상이 우리 두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며칠 전 새벽, 저는 가게 카운터 앞에 서서 1965년 할아버지께서 손으로 적으신 그 빛바랜 메뉴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그 종이에 할아버지께서 첫 메뉴를 적으셨을 때 그분의 손도 분명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17살에 단돈 4달러로 미국 땅을 밟으신 그분이 58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자기 가게를 열고 첫 메뉴판을 적으셨던 그 순간의 떨림. 그리고 60년 뒤 그 손자가 그 메뉴판에 18번째 메뉴를 더 적어 넣을 때의 떨림. 두 떨림이 6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닮아 있었습니다. 진짜 음식에는 국적이 없었어요. 다만 사랑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907년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청년의 사랑과 198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여인의 사랑이 60년 노포의 작은 카운터 위에서 만나 한 그릇의 보쌈이 된 거예요. 그 보쌈 한 접시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라 진짜 음식이 진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식은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한식은 시간을 담는 음식이고 정성을 담는 음식이고 어머니의 손을 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식이 들어간 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죽어가던 가게가 살아나고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작은 보쌈 한 접시에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58세의 미국 다이너 셰프가 67세의 한국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